자, 잘 치셨죠? 예, 지적금 관리 쪽 보겠습니다. 지적금 보존이란 말이 나오는데 보존의 경우는 일반적인 장부가 있고 또 하나가 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보관하는데 이제 지적의 경우는 지적금고의 경우는 일반적인 장부에서 아까 대장이 몇 개 있었나요? 4개 있었고 도면이 2개가 있었고 경계점 좌표선 놓고 하나에서 7개 장부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 전산의 경우 보관 장소가 있는데 일반적인 장부를 보관하는 곳은 소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 소관청에 설치되어 있는 지적 서고에서 보관을 하고 기간은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산 같은 경우는 보관 장소가 시도지사나 또는 시, 군, 구청장들이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보관하는 것이 보관 장소이며 기간을 영구히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또 차이점이에요. 서로 반출을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장부에 대해서 여기는 반출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여기는 아예 반출 규정이 없고요. 일반적인 장부의 경우는 천재지변 등 사변을 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반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시장에 승인받게 되면은 이때는 반출이 가능해서 이 두 가지가 일반적인 장부 반출 승인이고 나머지는 반출하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적인 장부들은 보관 장소가 어디래요? 줄 쳐드릴게요. 소관청 내 지적 서고고 전산에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전산 처리된 지적 공부들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들이 보관하되 보관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장부는 뭐 날아가거나 잃어먹을 이유가 없겠지만 문제는 전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먹는다거나 전산이 날아갈 수가 있더라고요. 백업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산의 경우를 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장부들은 복제 규정이 없으니까 이 틀에 의해서 책 간단히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죠. 지적공 보존에서 1번이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모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해서 반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2가지가 있더라. 천재지변이 있다거나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 얻으면 반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2번은 고치셔야 되는데 지적 공보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 공보를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고 지우시고 밑에 써놓으실 말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 뭐라고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는 게 보관 장소가 되므로 책이 잘못 나왔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지적 전산 정보 시스템이 아니라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일반적인 장부는 제외하고 전산의 경우는 나중에 복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이니까 첨가하시고 나머지는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떠드는 내용을 압축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장부는 어디에서 보관한대요? 소관청 내 지적 서고고 기간은 영구이며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이 돼 2가지 예외 규정은 존재하더라. 전사는 보관 장소가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보관하시고 기간은 영구히 보관하되 국장이 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까지가 차이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열람과 등본 발급 같은 경우는 이제 통상적으로 시, 군, 구청 가서 등본 발급 열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읍면 동사무소 가서도 열람, 등본 발급 다 가능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시게 되면 이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장부는 2014년부터 작성 시작하는데 이제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장부가 총 18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18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불러요. 이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것도 다 따로따로 뗄 필요가 없이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만 딱 떼게 되면은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지긴 뭘 좋아지 나빠졌지. 뭐가 자꾸 생긴다는 건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별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빠지긴 했지만 나중에 민원 처리상으로는 좋아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떼게 되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등록할 사항이란 것은 밑에 의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등록사항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쭉 풀어놓은 것이 1번이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법, 지적법 등록사항대로 등록할 것이고,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대장 내용도로 등록하게 되어 있고,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내용대로 등록을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라는 것은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 행위 제한, 건폐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인데 이 내용 그대로 등록해 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이 있고, 건물은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 주택가격 내용대로 등록해 주게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로서 토지나 건물, 용도지역, 가격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르고요. 관리 및 운영의 경우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지적 소관청에서 부동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으며, 두 번째는 보관도 소관청 영구히 보관합니다. 근데 전산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백업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적 소관청이 복제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 될 것이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밑에 열람 및 증명서의 경우는 부동산 종합공부에 증명서를 뗐을 때 이름을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증명서의 경우 시군구나 읍면 동사무소 가서 등본, 열람 다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따로 볼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등본을 뭐라고 부르느냐, 3번에 바로 3번에 부동산 종합증명서 찾으셨어요? 예, 부동산 종합공부의 증명서를 줄여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부르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만은 작년에 강의할 때 모학원에 수강생 한 분이 수업을 딱 들으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떼서 오셨어요. 떼오셔가지고서 옆에 사람이 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동사무소 가서 떼달라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모르더래요. 그런 장부가 있네요. 그래서 배웠다 그러니까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두들겨 보더니 나오니까 떼주더래요. 떼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동에서 첫 번째 떼신 분이래요. 증명서 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오기 전까지 이게 있는 게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떼고 있다가 하나 떼보니까 자기가 그 동에서 첫 번째로 떼신 인물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1호로 남기시고 다른 거 1등 못 해봤으니까 아직 그거라도 한번 1등 해보세요. 가서 누가 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으면 1등은 안 되겠지만 손꼽힐 겁니다 아마. 등록사항 정정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란 말 나오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제 지적정보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당 공공기관에게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청할 자료가 네 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 요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보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할 자료 거기 줄쳐 놓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있고,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가 있고,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하고 공시지가 전산자료까지를 요청할 수가 있다 해서 기출문제에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이 기출문제입니다. 설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게 되고, 자료가 크게 몇 가지 요청할 수 있다고요? 네 가지. 주민등록이 있고, 가족관계 등록장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하고 공시지가까지를 요청할 수가 있다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이란 말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지적공부의 경우는 등본을 뗀다거나 열람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데, 문제는 전산자료 이용한다는 얘기는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 강의실을 개발하는 개발 사업 시행자예요. 이 땅을 다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바꿔주겠대요. 그럼 여러분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대장을 한 통 떼어가지고서 면적 확인하는 게 편할까? 아니면 어차피 전산 입력되어 있으니까 입력된 걸 다시 다운받아서 담아줘서 내가 편한 대로 뽑아 쓰는 게 편할까? 전자 후자. 여러분 토지에 전산 입력된 사안을 기습게 받아와서 내 필요한 대로 뽑아 쓰는 게 편할까요? 대장 한 통씩 떼어오는 게 편할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대장 한 통 한 통 떼어오는 게, 전산 입력된 거 그대로 다운받아 와서 내 컴퓨터로 필요할 때 뽑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게 전산자료 이용이에요. 전산자료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용하는 범위가 있고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따져가면서 이쪽도 시험에 2번 정도 출제했는데, 전산자료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하는 범위와 절차가 있게 됩니다. 전산자료 이용하는 범위는 필요한 최대한 이용할까, 최소한 이용할까? 한번 맞춰보세요. 최대한, 최소한, 네, 한국 사람은 큰 거 좋아하죠. 신랑감도 키가 커야 되고, 가진 집도 커야 되고, 차도 큰 차를 타야 돼요. 하지만 작은 거 하나 요청하는 게 있죠. 원하는 거, 작은 거. 마누라 허리 사이즈. 아니나?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큰 걸 좋아하는데, 여기선 최소한입니다. 필요한 최소한만 이용하는 것이고, 전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고, 자체를 복제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공은 해주긴 해주겠지만, 최소한의 개념은 필요한 만큼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 최소한의 뜻이에요. 최대한이 아니니까 조심하시고, 이용할 때 거치는 절차의 경우는 2가지입니다. 절차는 먼저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심사 후에 승인받는 것이 과정인데, 이때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물어봤던 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심사권자의 경우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에 심사받게 되어 있고, 또는 장자부터 상관은 없습니다. 관계 중앙 행정기관 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같은 의미인데, 그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 누구를 의미할까? 의미하는 사람은 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이란 말이 오히려 지적법에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법 시간에 많이 나와요. 공법 혹시 수업 들으셨어요? 공법 수업 안 들으셨어요? 근데 왜 꼭 2번씩 물어봐야 돼요? 가는 기가 안 좋아요. 자, 공법 수업 들을 때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라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을 통칭해 부를 때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장관을 심사를 받은 다음에 승인받을 당시에는 이용 단위별로 승인권자가 바뀌는데, 우리 책에 지금 입문서에 나오는 보니까 국토해양부란 말 자꾸 나와 있죠. 맨 밑에 5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 나와 있고 끝부분에 국토해양부 장관 나와 있지 않나요? 해양부는 옛날 말이 지금 국토교통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서 보셔야 됩니다. 이용 단위가 전국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시의 군구 단위 이용할 때가 있더라. 이용 단위별로 승인권자가 바뀌는데, 시의 군구 단위 이용할 당시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 시도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단위는 심사받고 승인받아라, 이 2개로 이용하는데, 문제는 예외적으로 심사 규정을 면제해 주는 경우, 심사만 면제받는 자가 2명이 있고, 또는 반대로 이번에 심사와 승인 둘 다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2명이 있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더라도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심사 규정 면제해 주는 사람은 일단 심사권자가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이죠.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본인이 이용한다거나 또는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 규정을 면제해 줍니다. 본인은 심사받을 필요 없다, 이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또 해당 지자체가 이용을 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 신청하는 경우도 지자체에도 심사 규정 면제입니다. 이 2명은 무엇이 면제예요? 심사만 면제고,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둘 다 면제 규정인데,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 이용한다거나 소유자가 사망해서 그자의 상속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심사, 승인 둘 다 면제할 수가 있다 해서 시험을 나오게 되면 이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나오는 거예요. 노란 색깔은 무엇이 면제? 자꾸 외치세요. 심사만 면제. 빨간 색깔은 둘 다 면제가 됩니다. 이용하는 이 심사하는 규정은 따로 보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1월달 봐드릴 테니까 지금 이 틀만 잡으세요. 전산자료 이용 시에는 큰 틀이 심사 후 승인인데, 심사만 면제 규정이 있고 심사와 승인 둘 다 면제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처음 나온 것이 전산자료 이용해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절차 나와 있죠. 절차,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 두 명은 무엇이 면제란 얘기고 심사만 면제란 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내용은 생략하고요. 쭉 내려와서 심사 결과 제출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 신청이란 말 나오는데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 신청할 때 심사 결과를 가져와라요. 왜? 심사 후 승인이니까.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는 심사받을 필요 있나요? 심사받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왜? 심사 규정이 면제가 되니까. 승인권자의 경우는 밑에 내려와서 이제 다음 승인 받으러 나오는데 승인 받는 사항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시고 따로 나온 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셔야 나중에는. 이렇게 나중에는 책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시군구 단위는 누구 승인 받으시고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경우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아무나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렇게만 받게 돼 있었는데 부산시에 있는 사업 시행자가 전산대로 전국계 필요하더라. 그럼 누구 승인 받아야 돼? 옛날에는 국장을 받아야 돼요. 정보종합청소 올라와서 승인 받고 가야 됩니다. 번거롭죠? 이거를 좀 풀어준 거예요. 다 온라인이 돼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굳이 부산서 전국 단위 이용할 국장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이 시군구 가서도 승인 받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이제 행정 편의에서 많이 풀어주는데 이제 이와 또 같은 개념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세법 공부할 때 취득세 배우셨어요? 조금? 취득세 과세권자가 누구라고 배웠나요? 네, 특광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서울시의 경우는 누가 부과하더라? 서울시장이 부과하는 세금이 취득세라는 얘기입니다. 취득세 전부 다 누구 수입이에요? 서울시의 수입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 노원구에 계시다가 건물을 사서 취득세 신고 납부할 때 서울시청 가서 고지서 받아와야 돼요. 원칙은. 가까워요? 멀어요? 서울시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멀잖아요. 납세 편을 위해서 고지서는 어디 가서 받으셔라? 구청가 받게 해준 겁니다. 그럼 서울시가 해줄 고지서 발급 업무를 누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원구가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납세 편의를 위해서. 그럼 여러분이 서울시까지 갈 필요 없이 구청 가서 고지서 받아서 세금 내게 되면 그 세금은 서울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노원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세금도 아닌데 일을 대신 해줬잖아요. 그럼 어떤 대가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징수한 세액의 3%가 떨어져요. 노원구에 수수료로. 일해준 거에 대해서 그런 관계를 맺고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고지서 발급을 구청에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국은 국장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풀어준 거니까 국장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시도지사나 소관청 가서 승인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럼 이용료의 경우는 국장이 이용하더라. 수수료는 수입, 인지로 납부합니다. 뭐로 낸다고요? 수입 인지고 나머지 수입 증지예요. 우표처럼 생긴 모양의 딱지가 있는데 거기 수입 인지와 수입 증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입 인지라는 것은 국세예요.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고 수입 증지는 지방세가 됩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수입 증지를 샀다 그러면 이 수입 증지는 시도나 시군구 수입이에요. 그럼 수입 인지를 경우는 국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동사무소 주민등록 등본 뜰 때 지금 400원인가 받던데 등본 뜰 때 400원은 수입 증지로 낼까 인지로 낼까? 수입? 그 옆에 보면 철커덕 기 찍지 않나요? 그게 수입 증지 찍는 거예요. 거기 카운터가 되면서 돈이 찍히는 겁니다. 그럼 인감을 뗄 때는 똑같은 기계에 철커덕 찍지 않나요? 인감도? 그럼 그것도 수입 증지이자 같은 기계니까. 여권 만들 때 누가 만들어줘요? 여권은 국가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상부 장관이니까? 그죠? 한국이 온지 얼마 안 됐습니까? 자, 여권은 국가가 만들어줍니다. 국가에서 받을 돈이 있겠네요. 수입 인지 받아가는 거예요. 수입 인지가 아마 4만 5천 원인가 아마 내고 받게 될 텐데 다 그 돈이 다 틀려요.
국가로 가더라 그러면 뭐를 내시고? 수입 인지고 지방세가 수입 증지로 갑니다. 그럼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시죠? 운전면허증. 시험 볼 때 응시원서에 뒤에 도배한 건 수입 증지예요, 인지예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뒤에 도배한 거는? 아, 괜히 자신 있게 찍으세요. 뭐 맞으면 또 틀리면 또 우리끼리인데. 수입 인지 증지? 수입 증지입니다. 옛날에 수입 인지에다 바뀌었어요. 아마 지금 면허증 보게 되면 서울서 면허증 교부받으신 분들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찍혔을 겁니다. 옛날에 면허증 교부 업무가 서울경찰청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줬어요. 근데 그게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경기도에서 따신 분들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서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붙으면서 수입 인지에다 증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방세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개념이죠. 이거 뭐가 돼야 되고 수입 인지가 되는 거 남은 수입 증지로 가니까 그렇게 세분하는 겁니다. 그 집에 등기권리증 가지고 계시죠? 등기권리증 맨 뒤에 보니까 뭐가 붙어 있나요? 수입인지 10,000원짜리 붙어 있지 않나요? 다 세사시는군요. 오늘 가서 등기권리증 보시면 맨 뒷면에 수입인지가 10,000원짜리 몇 장 붙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국세로서 인지세가 납부가 돼야지 등기해 주다 보니까 따라 붙게 됩니다. 그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적 공부에 복구란 말이 나오는데, 복구라는 것은 이제 보관 중인 대장, 도면 등이 지금 첫 진도는 가볍게 들으세요. 그냥 어떤 말 뜻인가만 이해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노원구에 대장과 도면이 있는데 이 대장, 도면이 화재가 나서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그걸 복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구할 당시에는 복구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어서 없을 때 만드는 것이 복구입니다. 없어서 만드는 것 복구란 말 쓰는데, 복구할 때는 이제 누가 복구할 것이냐 이쪽에서 문제를 여러 번 걸었는데, 복구는 소관청이 복구하는 것이고 신청받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소관청 입장에서 복구할 때 대장 등이 멸실하게 되면 직권으로 복구라는 것이고 소유자에게 신청하라고 권한을 주질 않아요. 신청을 안 받는 이유는 왜 안 받을까 그러면, 대장이 멸실한 경우에 신청하시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가 노원구에 와서 신청을 왔답니다. 지목이 뭔데요? 물어봤더니 토지 소유자는 말이 내 땅 지목은 됩니다 그래요. 면적은 되게 큽니다 그럽니다. 어이씨 알고 봤더니 지목이 답이고 되게 작은 땅이에요. 왜 대고 크다고 얘기했나요? 물어봤더니 하는 말 잘 몰랐지. 그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복구는 소관청이 복구해 줍니다. 복구할 당시에는 이제 멸실되기 전에 자료를 전부 다 조사하게 되는데, 자료는 둘로 세분해서 토지 표시 자료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자료 둘로 세분해서 이런 자료를 다 조사하는 것이 해야 될 조치예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밑에 복구 방법이란 말 나와 있고 밑에 복구 절차 나와 있죠. 자료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자료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나중에 책 보시게 되면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가 있고 소유고 둘로 나누시는데, 이런 자료를 좀 더 조사하게 되어 있어요. 절차상 첫 번째가 복구자를 소관청에서 조사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대장이 멸실한 경우하고 도면 멸실한 경우를 나눠서 대장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 나눈 다음에,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소관청 입장에서 작성하는 서류가 복구 자료 조사서가 작성이 되고, 도면이 멸실하게 되면 복구 자료 조사도를 각각 만드는 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일 경우 복구 자료 조사도를 작성한 다음에 복구가 들어가는데, 복구하다가 세 번째 절차상에서는 측량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복구 측량을 사용을 하는데, 복구 측량하다는 얘기는 이제 토지 표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면적을 조사해서 측정을 해서 조사해 봤더니만은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오차 초과란 말이 따라 붙어 있는데, 초과란 말은 앞으로 이해할 때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초과란 말을 씁니다. 반대로 허용 오차 이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건 일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말이 오차 초과, 오차 이내란 말이 잘 나오는데, 오차 이내란 말은 맞는다는 얘기고 오차 초과란 말은 맞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과 이내 이런 오차란 말을 많이 쓰는 경우가 어디서 많이 쓰느냐, 어떤 선거, 요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뉴욕 타임즈에서 예측하기를 클린턴이 90% 당선될 수 있다라고서 예측했지 않았었나요? 그렇다고 치고 뭐 우리나라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미국도 관심이 없고 뭐로 얘기해야 될까 참. 이제 클린턴이 될 거라고 90% 예측을 했는데 결과가 뒤집어져 버렸죠. 항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박근혜하고 문재인 씨하고 둘이서 출구조사할 당시에 박근혜가 52대 48로 이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 오차 뭐 2% 3% 찍힙니다. 그럼 나중에 결과가 그 조사한 대로 나오게 되면 오차 이내가 나오게 되면 그거 조사 잘 된 거예요. 근데 오차 벗어나 있는 것들은 조사가 잘못된 것들입니다. 앞으로 오차 이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일치할 때 이내란 말 쓰는 것이고 오차 초과란 말을 일치하지 않을 때 초과란 말 쓰는 거예요. 그럼 자료가 없다거나 초과해서 불일치하는 경우 측량 들어갑니다. 측량을 통해서 다시 토지의 경계하고 면적을 구할 수가 있는데 경계 면적을 새롭게 구한 다음에 이 면적을 다시 조정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이한개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정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을 새롭게 소관청이 고치긴 고쳤는데 면적이 증가가 됐대요. 옛날 면적보다. 기분 좋나요? 그럼 어떻게 하고 땅 주인 어떻게 하고 있을까? 눈만 껌뻑껌뻑 가만히 있게 눈치 보고서. 근데 땅 면적이 줄은 사람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우이씨 욕 나오겠죠? 그러면 임의로 바꿨다 난리 날 테니까 동의 바꾸고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우는 이제 복구가 또 끝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게시할 의무까지 따라와요. 사전에 게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데 옛날에는 복구가 끝나고 게시했지만 예전에 법을 개정해서 복구하기 전에 게시하도록 바꿔버립니다. 복구하기 전에 미리 게시하도록 바꿔놓은 이유는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복구될 사항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은 이의 신청을 하고 미리 게시하는 거예요. 미리 게시한 다음에 복구가 들어가는데 게시할 때는 시군구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을 의무적으로 미리 게시합니다. 미리 게시될 경우 땅 주인 입장에서 게시된 내용 보고 보니까 옛날하고 맞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지 않겠죠. 근데 옛날이랑 면적도 좀 줄었고 지목이 바뀌었더라. 기분 나쁜 경우는 게시기간 안에 소관청에 이의 신청하는 것이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의를 받으러 게시를 미리 한 것이에요. 그럼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의를 해결해주고 복구가 들어가는데 이의 신청 기간은 자동으로 15일 되는 겁니다. 요 기간 동안 이의를 받아준다 이 뜻이고 이의를 받은 해결해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구가 들어갑니다. 복구는 새롭게 만드는 게 복구인데 대장은 반드시 복구해야 돼요. 예외가 없고 도면의 경우는 원칙은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복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빠집니다. 대장이 복구가 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경우는 이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외우지 마시고 뒤가 다시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은 복구적 설명은 느리게 늘었는데 지금은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사항은 반복하면 알게 되는데 가만 잡아보자고요. 복구는 왜 하는 거래요? 하는 목적이 멸실되고 훼손되었죠. 이때 없대요. 없어졌대요. 그 옛날 사항을 조사를 해야 돼요. 토지에 관한 사항이랑 소유권자가 누구였었나 다 조사한 다음에 복구가 들어가는데 이런 내용을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사 일정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자료가 없다거나 맞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하고 다시 결정해 주는데 측량 결과에 따라서 면적 경계를 함부로 고쳤다가는 증가나 감소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고치고자 할 때는 필히 동의를 바꿔 고치게 돼 있으며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미리 또 게시할 의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미리 게시한 다음에 게시 기간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를 받고 나서 다시 만들어준다 이 과정인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주로 여기까지 잘 내려가질 않았어요. 복구할 때 누가 복구합니까? 소관청이 복구하죠. 자료가 어떤 게 있으면 이 두 개를 물어보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직은 미 세부적인 사항 갈 때는 아니니까 개념만. 복구라는 것은 지적 공부가 멸실되고 훼손되어서 다시 만들 때 뭐라고 부르더라. 얘를 복구라 한다. 그래서 세분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 세부적인 사항은 1월, 3월, 5월 듣다 보면은 이래서 복구가 들어가는 건 감이 잡혀요. 좀 참고 기다리시고 처음에 복구는 멸실되고 훼손되어서 없어서 복구가 돼. 누가 복구하더라? 소관청에서 복구한다 정도만 세분하시면 되는 거지. 아직까지 이 전반적인 사항을 세분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복구하는 것은 지금 복구할 때는 사전 게시하죠. 뭘 받으려고? 이의를 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미리 게시하는 또 하나 있는데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12월 달 되면은 12월 말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 받는다고.
공시지가 확정되기 전에 이렇게 공시지가 정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좋아요? 내려가면 좋아요? 이게 양면의 칼이죠. 올라가면 토지 가격도 상승해서 어떤 효과를 미치겠지만 내려가게 되면 땅값 떨어지잖아요. 올라간다는 얘기는 땅값 올라가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점은 세금도 올라가니까 어떤 거 양면의 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공시지가 자꾸 올라가서 좋은 건 없어요. 왜? 토지 거래를 공시지가로 거래하는 건 아니니까. 공시지가랑 관계없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참작만 하는 것뿐인 거지 토지를 수용을 통해 보상하더라도 시가로 보상합니다. 지금은 공시지가 보상하는 게 아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토지를 어떤 사업시나 사업을 하는데 토지가 수용을 한대요. 그럼 땅 가격을 공시지가 한참 미치잖아요. 그 공시지가로 수용한다 그러면 땅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거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수용할 때는 보상 가격을 시가가 100%면 105% 정도 줍니다. 더 줘요. 그래 빨리 땅 넘겨주니까. 땅을 자꾸 안 넘겨주고 알박지하고 있으면 알박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사업 비용이 자꾸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할 때 시가보다 조금 더 줘요. 일부러 수용당한다는 말이 있으면 땅을 사놓는 사람도 있어요. 더 받으니까 일부러. 그런 분도 땅 투기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중에 수용당한다 그래서 알박지하고 있으면은 그 땅 빼고 사버립니다. 열받으면.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기업을 투잡으로 같이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창기에 강의 시작할 당시엔 맨 처음에 경력이 없으니까 이제 써주질 않다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 중기업을 쉬는 시간에 가서 이렇게 같이 직원도 한 적이 있었는데 토지가 매물이 나왔어요. 매물이 나왔는데 코너에 있는 땅이래. 도로에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은 줄 알았더니만 어머나 세상에 이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땅이 이렇게 해서 이쪽 땅이 매물로 나왔대요. 코너 땅인 사거리에 있는 코너 땅이래요. 그래서 와 되게 좋은 땅이다.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어떤 생긴 형태냐 여기가 이게 아파트 대지예요. 아파트 단지고 여기 단지 담벼락 밑에 요만큼 땅이 하나 있더라고. 이 땅을 팔아달라고 갖고 왔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을까? 아파트 출입구 이쪽에 있는데 담벼락을 여기 딱 쳐놓고 있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일까요? 느낌에 이거 알박기한 땅이에요. 아파트 지을 때 땅 달라 그러니까 안 주고 버틴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예 여기다 담벼락을 쳐버린 거예요. 이만큼을 집을 져버린 거예요. 이 땅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이제? 지금도 공토로 남아있어요. 이 땅 주인. 그래서 저쪽 의정부에 가면 그 땅이 하나 있는데 여기 호원동 쪽에 보면 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단지 옆에 요만큼 공토가 있어요. 이렇게 그 개발했으면 땅 좋은 땅 아닌가요? 근데 이거 뭐 상가 지을 수도 없고 여기 인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막힌 땅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알박기한 그 대가로서 응징을 가한 거죠. 건설회사가 땅을 완전히 바보 땅을 만들어 버렸는데 이 땅 중에 땅을 팔라고 찾아왔는데 이 땅을 누가 살까? 저는 보자마자 소리 듣기로는 코너에 있는 땅이 되게 좋다 그랬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아유 쓸모없는 땅이어서 이 땅은 못 팝니다. 그래서 딴 데 보내버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알박기 하게 되면 알박기 하는 만큼 응징을 가합니다. 그런 것들을 싫어하니까 건설업자들은 돈을 더 줘야 아예 쉽게 넘깁니다. 그래서 보상평가할 때 수용당할 때는 약간 감각적으로 한 105% 정도 잡아준다고 보시면 맞아요. 또 아파트가 경매 나올 때도 시가보다 좀 높지 않나요? 모르시는구나. 경매 나올 최초 경매가액이 시가보다 조금 높아요. 간평사들이 좀 높게 잡아줍니다. 어차피 그대로 간평될 거 아니니까 깎아줘요. 어차피 다 날라갈 거니까. 그래서 잡을 때 조금 높게 간평을 해주는 게 간평사들의 통상적인 예예요. 어쨌든 그렇게 간단히 상식으로 이해하실 부분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토지이동 및 정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가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하거나 또는 말소하는 걸 토지의 이동 부릅니다. 조금만 본 다음에 여기는 아마 수업이 정리가 될 텐데 토지이동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드리고서 밑에 책으로 가자고요. 토지이동이 뭔지부터 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토지이동 앞으로 굉장히 많이 써먹을 말인데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은 이자가 혹시 한자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죠? 이동할 때 이자가 움직일 때 이자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다를 자 씁니다. 다를 자 써가지고서 이렇게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가 움직이는 게 이동이 아니라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는 걸 토지의 이동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정의 보게 되면 토지이동이란 것은 토지의 표시를 세 가지입니다. 새로 정하는 게 있고 변경하는 게 있고 말소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할 때 무엇을 새로 정하고 변경 말소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뭘 새로 정한대요? 토지의 표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토지 표시라는 건 몇 개 있다고 배우셨나요? 6개 있다고 배웠죠? 토지의 소재가 있었고, 토지의 지번이 있었고, 토지의 지목이 있었고, 토지의 경계가 있었고, 좌표가 있었고, 면적이 있더라. 이 6가지에 대해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부릅니다. 그럼 토지이동이 되기 위해서 토지 표시만 6개만 대상으로 정하다 보니까 이 6개 없는 것들은 토지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 토지 소유자 있어요? 소유자 없죠? 그럼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등급이란 것도 없네요. 공시지가 이런 것들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25회 기출 문제가 다음 중 토지이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된 것이 소유자의 변경 답이 되어서 기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25회 기출 문제 출제해서 나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외우는 게 사실 공부예요. 일단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할 때를 토지의 이동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류가 이제 새로 정하는 것은 이제 다 배우게 될 내용인데 1월 달에 이제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변경하는 것은 등록 전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합병, 그다음에 지목 변경,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등이 있으며, 말소하는 것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보니까 토지이동에 해당하는 것에서 박스 안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해면성 말소, 행정구역 명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축척 변경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걸 통칭의 등록, 토지이동이라는 말 사용을 할 것이고, 반대로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보니까 토지 소유자의 변경이 있고, 토지 소유자의 주소 변경, 토지의 등급 변경, 그 다음에 공시지가 변경, 이런 것들은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되는 겁니다. 왜 아닐까?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토지이동 종류의 경우는 일단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제 측량하는 게고 측량을 하지 않는 게 나와요. 칠판상에서. 이제 이걸 다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1월 달에는 이런 걸 배울 때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측량을 하고 안 하고 구별하시는데, 대부분 측량을 다 해요. 측량을 다 하는데 측량하지 않는 것도 발생을 해서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측량하지 않는 것들은, 측량하는 게 있고 측량하지 않는 게 있는데, 측량하지 않는 것들은 두 개가 합병하는 경우하고, 또 하나가 지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 측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대신 실시하느냐? 측량 안 하는 대신에 합병할 요건을 갖췄는가, 지목이 바뀔 수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을, 소관청에서 하는 것을 토지 이동 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박스에서 지적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가 토지이동 조사를 요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그럼 토지이동 조사했다는 얘기는 측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가 있나요? 2개가 있네요. 뭐하고 뭐? 합병하는 거하고 지목 변경하는 경우 측량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지난주에 수업 안 들었죠? 처음 왔죠? 네. 측량을 하게 되면, 하긴 뭐 오신 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측량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측량하면 얻을 수 있는 거. 그것과 똑같이 하니까. 앞으로 공부가 4, 5개월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시간 투자 얼마큼 했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바뀌어요. 지금 처음이니까 측량을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3개가 있게 됩니다. 토지의 경계를 구하고, 토지의 좌표를 구하고, 면적 구하는 것은 측량할 수 있는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럼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오는 말은 측량, 이 말이 따라 나와야 돼요. 좌표 어떻게 정하시고? 측량. 면적 어떻게 정하시고? 측량. 그러면 이 많은 것 중에서 대부분 측량을 다 하는데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더라? 2개. 빨리 외치세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알면은 하나가 저절로 땅 떨어져요. 하나가. 합병하고
지목변경 측량하지 않겠네요. 합병하는 경우, 그 다음에 지목변경 이 두 개는 측량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신규 등록 측량해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등록조나 측량해요? 분할 측량해요? 축척 변경 측량해요? 도시개발사업 측량해요? 오케이? 그럼 측량하면 얻는 거 몇 가지 있더라? 경계, 좌표, 면적.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어디를 엮겠느냐? 아까 면적 배울 당시에 페이지가 146페이지 가니까 면적 측정 대상에 뒤를 배우면 같이 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고 넘어왔는데 지적 공부 복구하더라 측량하나요? 여기 보시고 이제 복구하면 측량하죠? 네. 신규 등록 측량해요? 등록전환 측량해요? 분할 측량해요? 축차 평량 측량해요? 도시개발사업 측량해요? 근데 그 면적 대상 한번 읽어보세요. 면적 측정 대상, 지적 공부의 복구,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 변경,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같이 엮이는 거예요. 측량을 해야지만 면적을 구하니까. 그럼 측량 대상이 면적 측정 대상에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묶어 놓으시면은 아하 이렇게 같이 만나서 같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면적 측정 대상 안에 합병 측량해요? 안 하죠? 지목 변경도 측량하지 않네요. 이 두 개는 여기 없는 거예요. 측량 실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나중에 측량하고 안 하고를 구별할 줄 알게 되면은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만 외우실 것?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 합병하는 거하고 지목 변경은 측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신청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신청한다고요? 다 토지 소유자가 색깔이 빨간색은 잘 안 보이니까 이런 토지 등이 있게 되면은 큰 틀은 토지동은 이런 토지동 사유가 있는 경우는 큰 틀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는 것이 여기 일련의 과정이에요.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해버립니다. 여기 일련의 과정이 되어서 원칙은 소유자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도록 의무화가 주어지는데 나중에 1월달부터 두꺼운 책까지 배우게 되면은 신규 등록 같은 경우는 60일에 신청하실 것, 등록 전환도 60일에 신청하실 것, 60일에 신청 기간을 다 줍니다. 다 60일에 신청 기간이 따라오지만 받아가는 경우만큼은 90일에 신청하도록 기간이 달라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하나하나 떼서 배우시면서 공부할 부분이고 오늘은 참 중요한 것이 큰 틀 잡는 게 중요하니까 측량하는 건 대부분 측량 들어가되 안 하는 건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합병하고 지목 변경을 측량하지 않는다. 이건 끝끝내 써먹어야 되니 이걸 외워놓으시면 편합니다. 이게 오늘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다 누가 어디로 신청하셔라. 소유자가 소관청에 하게 돼 있고 신청 안 하게 되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더라까지가 일련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토지등의 신청의 특례 규정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령이란 말 나오는데 자 여기 잠깐 들어보시고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래요?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가 하는 예외 규정에 대해 따라붙은 게 특례 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은 어떻게 갈 것이냐고 이게 문제인데 책부터 여기부터 봐드리는 줄을 쳐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토지등은 다 누가 당하느냐 소유자가 할 의무가 따라오겠지만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따라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는 의무가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의 의무는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신고와 신청을 달리합니다. 신고라는 것은 일정해서 알리는 게 신고고 신청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신고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대해서 착수했다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이 생겼다거나 사업이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율로부터 15일 안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사업을 착수해도 며칠 내 신고하시고 15일 내 신고하시고 사업 계획 변경이 생겨도 15일 내 신고하게 되고 끝나도 15일 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이 예를 들어서 이런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런 땅이 지목이 전이란 땅이 있는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땅을 지목을 다 집 지을 땅 대로 바꿔버릴 겁니다. 그럼 이런 사업을 착수했겠네요. 착수 신고 며칠 내 하시고 15일 내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이 생겼어요.
요것도 며칠내? 15일내 신고하시고 사업이 끝나도 15일내 하시라고. 15일 사업 끝났다는 얘기는 이 땅 지목이 뭘로 바뀌더라 이제? 대로 바뀌었죠? 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 이동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목 변경을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와 신청은 하나가 아니라 별개의미예요. 신고는 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땅이 바뀌었죠? 바뀐 땅을 또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지목 변경을 하든 합병하든 어떤 하나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따로 가는 게 원칙인 반면에 예외적으로 사업 완료 신고로서 신고만 하게 되면 이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경우가 한 차례가 있게 됩니다. 신청을 가름한다는 얘기는 신고만으로 신청을 또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가름하는 경우는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가름할 수가 있는 게 특례 규정이에요. 환지에 수반될 때만 가름하는 것이고, 거꾸로 환지 수반이 안 되는 경우는 가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중요한 것이며, 신청을 누가 하실 것? 사업 시행자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아파트 건설업자가 파산을 시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파산 시에는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죠. 망했으니까. 그럼 이 건설업자 어디가 있을까요? 망했으면은 포장마차 술 먹고 있을 거 열받아서. 그럼 신청하러 안 갈 거 아니에요. 이때는 누가 가느냐?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가 있도록 길을 터놔서 이 두 명도 가능한 것이 예외 규정이 됩니다. 이것도 다 끌고 나오는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동 시기가 언제입니까? 시기도 중요한데,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된 때, 준공된 때 있는 것으로 본다 규정을 합니다. 그럼 공사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도 신청할 시기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이동을 미리 신청할 자가 한 사람이 딱 있어요.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만큼만은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세분하세요. 일반적인 경우는 누가 신청하는 것이고, 소유자, 토지 소유자 신청하는 게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해라? 사업 시행자가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사업 시행자 두 명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기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부적인 사안은 이건 뭐 1월달, 3월달 수업 들으면서 책 보고 줄 치시면 돼요. 지금은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만 잡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자에서 여러분 교재에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신청 나와 있죠. 신청에서 1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토지이동 신청은 그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신고로 이에 가름한다. 언제만 가름한대요? 환지가 수반될 때만 가름할 수가 있고, 2번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 망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게 됐네요. 이때 누가 신청하셔라?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고, 두 번 신고라는 것은 이제 사업과 관련해서 일정한 사유를 신고한다. 그래서 맨 밑에 3번만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하의한다. 그래서 신고할 기간이 15일 주어진 것이고, 토지이동 시기는 언제 발생했대요? 공사가 준공된 때 발생한 것을 본다까지 보시면 돼요. 첨부서면은 생략합니다. 그럼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신청의 대위 위까지 보면 끝나는데, 신청의 대위라는 것은 칠판상에서 이런 토지이동은 누가 신청한다고 떠들었었느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유자가 만약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데 신청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요. 신청 안 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라 그랬더니 신청 안 합니다. 그럼 일정한 기간 내에 할 의무를 주고 안 했을 경우는 통상적으로 과태료가 따라붙어요. 과태료란 말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과태료의 뜻이 뭘까? 과태료 참 많이 쓰는 말 중 과태료인데, 과태료의 말뜻은 한자로 따지게 되면 과자가 지나칠 과자에 태자가 게으를 태자예요. 드럽게 게으르면 넣는 게 바로 뭐다? 과태료예요. 뭐라고요?
우리말로 풀면 더럽게 게을르면 내는 게 바로 과태료란 얘기예요. 부지런하면 과태료를 안 내요. 60일 내 일정한 기간 해라. 의무가 주어졌는데 안 했다는 얘기는 게으른 거잖아요. 주차장 저기 있는데 저기 가기 싫어서 길가에 세워놨잖아. 그것도 게으른 거 아닌가요? 그럼 게으를 때마다 뭐 하는 거다? 다 과태료 따라 붙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동은 나중에 60일이나 90일 내 신청 의무를 줬지만 지적거부 과태료가 없어요. 소유자 할까 안 할까? 안 할 때는 이 소유자를 대신하는 규정이 대위 신청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안 하게 되면 다른 자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을 대위 신청해서 대위 신청 몇 글자예요? 네 글자, 4명이 따라 붙게 됩니다. 이게 누구냐 해서 나온 게 24회 기출 문제인데 여러분 처음 나온 것이 사업 시행자 나와 있죠? 이제 공공사업 등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도로나 하천, 제방 이런 토지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규정이고 두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 이제 2명이 따라 부르는데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자격이 만들어지고 또는 관리인이 없을 때는 아파트 대지 누구 땅이에요? 입주민 전면의 공동소유다 보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제도 가능합니다. 이건 공유자라는 얘기는 아파트 대지는 공동소유다 보니까 대표자라는 얘기는 입주자 대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고 또 이 공동주택을 사업 시행한 사업 시행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서 세 번째 나온 자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 나온 게 누가 나와 있나요? 민법 400서조에 따른 채권자까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에 속하게 됩니다. 요거 다음으로 대위 신청할 자가 아닌 것은 해서 24회도 기출한 적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자가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4글자로 대위 신청이라 한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도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의 정리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 정리한 다음에 다음 이제 등기법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세부적인 사항이 머리에 남아있질 않으니까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는 겁니다. 하다가 나중에 한 5월달 가서 이제 슬슬 잡아내시면 되니까 편히 들으시고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고생하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